아들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바쁜 척만 하던 아이가 연애를 한다니 그게 사실일까 싶었지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꾹꾹 참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가 일렁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들의 마음을 열게 만든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닐까?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함께 데려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데려오너라. 입으로는 담담히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참 동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할 정도로 분주해졌습니다. 식탁보를 새로 깔고 오래된 커튼도 한번 세탁해서 햇볕에 바싹 말렸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쌓여 있는지 살펴보고 화분에 시든 잎까지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던 제 옷차림까지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지요. 어머니가 깔끔하고 단정하시더라. 그런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괜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조심스레 서 있던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고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에서 단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단아하고 정돈된 인상이었거든요. 어쩐지 제 마음속 경계심이 살짝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은근히 그녀의 말투와 태도를 살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고 조심스럽게 내놓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그녀의 말을 살짝 웃으며 받아쳤고 그녀는 그런 아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온기 같은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요즘은 조금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잠깐 시선을 떨궜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인상만 받았을 뿐이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그녀가 함께 집을 나설 때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키 차이도 적당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둘 다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정말 사랑에 빠졌다는 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하면서도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이제 곧 제품을 완전히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쳤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그랬으니까요.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이 드니?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답에 저는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망설임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고민 없이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 뒤로 이전보다 훨씬 부지런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예식장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웨딩 촬영 날짜를 조율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늘 야근과 업무에 지쳐 피곤해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이상하리만치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매일 곁에서 봐왔지만 한 번도 이렇게까지 성숙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말없이 휴대전화로 일정표를 확인하고 곧장 상대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 전화를 거는 모습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운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그녀와 함께 예식 관련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라며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그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참 곱고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이 단정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어쩐지 그 모습이 그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해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의 식구가 되는구나. 그런 실감이 비로소 밀려오더군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차분한 색의 한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보이지 말자고요. 기쁜 날에 괜히 제가 울어버리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음악 소리, 꽃장식 사이를 바삐 오가는 안내 직원들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아들과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서로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기를, 그런 바람을 수없이 되뇌며 예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공허함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들은 제 곁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아이의 곁에는 제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당연한 것임에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허전함쯤은 기꺼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말이지요.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주 연락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여 간섭처럼 느껴질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그저 두 사람이 보내오는 사진과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됐습니다. 몇 달 동안 둘은 정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함께 집에 들러 식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고 그녀는 아들의 숟가락을 챙기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두 사람은 한층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생활 패턴도 맞춰지고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로움의 뒤편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요.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출근길에 짧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며느리는 가끔 주말마다 만들어 온 반찬을 손수 싸들고 와서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갔습니다. 작은 용기들에 라벨을 붙여놓은 듯한 깔끔한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참 알뜰하고 살뜰한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의 얼굴에 미세한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을 테고 신혼살림도 챙기려면 정신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늘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밝게 이야기하지 않고 멍하니 젓가락만 움직일 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고 말 때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누구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불안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오랜 세월 아들을 지켜보며 길러온 감각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은 자식의 마음이 살짝만 흔들려도 금세 알아차리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려는 며느리를 제가 말려 소파에 앉혀두고 부엌에 서서 접시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아주 낮았지만 이상하리만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고 아들은 거의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소리가 뚝 끊기더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억지로 웃는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먼저 나갔다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처 저를 보지 못한 채 말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는데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저는 슬쩍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웃음이었고 눈동자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표정에 제 속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못하고 텅 빈 소파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아이를 잠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종종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집에 놀러 왔을 때도 그랬고 주말에 잠시 들렀을 때도 그랬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한층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뒷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이 불길한 예감을 품게 됐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 스며드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걸 저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TV를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화면만 따라가고 있었지요. 이유 없이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보여주던 낯선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코끝에 알코올 냄새가 훅 스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어깨에 느슨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걸음도 약간 휘청였지요.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제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아들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그대로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아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미묘한 공허함 같은 것이 스며 있었거든요. 분명 술 기운이 도는 얼굴인데 어쩐지 울고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조심스레 묻자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뭐든 묵묵히 견디고 속내를 쉽게 내보이지 않던 아이였지요. 그런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힘들다는 말은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왜 힘든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을 삼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 아니에요. 장인어른 때문에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서 묘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들은 적 없는 이름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눈을 감은 채 이마를 짚으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장인어른이 매일같이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하셨는데 요즘은 거절하면 화를 내요. 목소리도 커지고 협박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순간 제 등줄기를 서늘한 한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자를 살짝 당겨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는 술 기운에 충혈돼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술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지독한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 그 말을 지금까지 안 했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까지 걱정하실까 봐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쪽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 알아? 아들은 대답하기 전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안 해도 아빠 좀 도와드리자고 해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내 말로는 사업이 크게 망해서 빚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자 감당도 못 하신대요. 저는 말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했습니다. 사돈댁의 어려운 형편이 안타깝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직 사회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우리 아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매일같이 전화 오고 문자도 오고 안 받으면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서워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요즘 아들이 보여주던 창백한 얼굴, 굳은 표정, 공허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해.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내도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자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둘 다 나한테 등을 돌릴까봐.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쿡 찔린 듯 아팠습니다. 아들은 지금 혼자였습니다.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모두 등을 돌릴까봐 그 두려움에 매일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아들이 돌아간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누우면 누울수록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하루하루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어 계속 울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늘 밝던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의 가장자리가 얇게 갈라져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웅크린 채 뒤척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 그 순간 더는 망설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건 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젊었고 상처를 짊어지기엔 아직 인생이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한 듯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뉘엿하게 비쳐들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누구보다도 냉정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불안해할까 봐서였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사돈의 연락처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예, 사돈 접니다. 잠깐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돈은 잠시 침묵하더니 느릿한 목소리로 장소를 하나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작은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마다 낮은 조명이 드리워져 있었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한산했습니다. 사돈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얼굴빛은 잿빛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렇게 뵙게 돼 죄송합니다. 사돈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제야 사돈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피곤했고 안색은 굳어 있었습니다. 힘든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렇게 큰돈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에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가진 돈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말을 하자 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큰돈, 그 정도도 못 도와주나요? 한 식구가 됐으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대출 한 푼 없는 신혼입니다. 빚을 내서까지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돈은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살짝 흔들리며 소리가 났습니다. 대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젊으니 금방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제안일지 몰라도 제게는 아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사위에게 빚을 지우면서까지 도움을 받겠다는 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눈썹을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안 도와주면 이혼시킬 겁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도, 작은 음악도,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만이 머릿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혼. 저는 겨우 입술을 떼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돈은 두 팔을 엇갈려 깍지 낀 채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을 안 빌려주면 우리 딸 이혼시킬 겁니다. 그 집 아들, 내 딸 행복하게 못 해줄 거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죠.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고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는데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구나. 그날 커피숍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울렸습니다. 사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 빌려주면 이혼시킬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위기감이 아닌 묘한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의 관계를 협박의 도구처럼 들이밀 수 있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제 아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말없이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지만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듯 갈라져 나가고 있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잠깐 들러 저녁을 같이 먹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무언가를 숨긴 채 괜찮다고 말할까봐 괜히 더 마음만 다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벨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안 빌려주면 이혼시킨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사돈이 저에게 했던 그 말, 그가 정말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내도 이혼하자고 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만이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아내가 아빠한테 돈 안 빌려주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말 듣는데 진짜 숨이 막혔어요.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회사에서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사랑받는 남편도 가족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끌어낼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 곁에 지금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구나. 차라리 이혼을 하고 그 집안과 멀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이 쓰렸습니다. 결혼은 소중한 인연이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인연이 아니라 굴레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이 다시 숨을 몰아쉬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통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식은 땀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걸 느끼며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지, 식사는 하는지, 며느리와는 어떤 공기로 지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날카로웠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조차 저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손이 멈춰 있곤 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로 햇살이 내려앉는 평범한 아침에도 제 마음속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쯤 지난 오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한껏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빛은 잿빛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했니? 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마치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체는 그대로인데 속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미 얘기했어요. 서로 합의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지 않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돈 얘기만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햇볕을 받지 못한 것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실제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구청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협의 날짜를 정하고 함께 살던 집의 정리를 위해 주말마다 짐을 나르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 내내 아들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욱 줄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듯 했지요.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없이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한다던 사람과 함께 꾸몄던 집을 정리하는 일,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기억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이 얼마나 참담하고 공허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묵묵히 그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걸 놓아버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한 달쯤이 지나고 이혼이 정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들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잠시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작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아들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도록 무너져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직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이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쯤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거의 말이 없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단히 밥을 먹고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거나 낡은 사진 앨범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모습이 고맙고 안도됐습니다. 비로소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 작은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늦봄 햇살이 담장을 타고 내려앉아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공기를 가르며 갑자기 낮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그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반쯤 풀린 넥타이, 초췌한 얼굴, 무엇보다도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듯 무너져 내린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혼시키겠다고
오빠까지 하고 저는 그냥 너무 급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끝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등이 부러질 듯 구부러졌습니다. 이혼 취소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망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정리됐고 집도 팔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딸은 방에만 틀어박혀 울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숨소리만 겨우 들립니다. 밥도 안 먹고 밤새 울다가 쓰러져 자고 다시 울고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 건데 그 발버둥이 결국 제 딸을 다 부쉈습니다. 사위까지 전부 다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말 끝에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굵은 숨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밑에서 묵직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때 저를 위협하듯 소리치던 그가 지금은 한 줌 무너진 사람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처참한 몰락이 눈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혹시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한 뒤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사돈이 돌아간 뒤 집안은 한동안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남겨진 공기마저 축축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식탁 옆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남기고 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 취소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공허하게 맴돌며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 근처에 남아있던 희미한 술 냄새, 떨리던 그의 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구던 어깨, 그 모든 모습이 눈앞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들을 위협하듯 소리치던 사람이 무너진 사람처럼 발끝을 질질 끌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허탈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속이 서늘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한 아이에게 이 이야기가 또다시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다른 경로로 듣게 된다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담요를 올려놓고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빛바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 장인어른이 다녀갔단다. 아들은 책을 덮지도 않은 채 시선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무언가가 잠깐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취소해달라고 하더구나. 아들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가로 돌렸습니다. 창밖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들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얼굴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밑바닥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이 말 전하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데서 듣게 되면 더 아플까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책을 펼쳤지만 시선은 활자 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잠깐 떨리더니 천천히 멈췄습니다. 엄마, 그 집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막혀요. 아들은 책을 덮으며 아주 작게 중얼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전처럼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걸려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되돌릴 여지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편안한 곳에서 숨 쉴 수 있으면 됐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 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다녀간 지 사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묘한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어두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며 차를 마시기도 했고 방 안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오래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아이가 다시 조금씩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분이었는데 다짜고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사돈댁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짧은 침묵 끝에 지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파산 신청했답니다. 집도 정리하고 지금은 친정 식구들도 다 흩어졌대요.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며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인의 말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희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던 그 집안이 이제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식어가고 있었고 아들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장인어른 집 파산 신청했대. 아들은 짧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표정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아주 짧은 숨을 들이쉬고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너질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아들은 이내 책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온몸으로 버텨내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마치 긴 장마가 끝난 뒤 처음 맞는 햇살처럼 그 어깨 위에는 묘한 평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그 모든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요. 사돈댁의 파산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려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얽혀있던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굳은 기색이 아니라 오래 잠겨있던 마음을 조심스레 열어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은 예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우리곤 했습니다. 그 조용한 동작들 하나하나에 묘한 단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끔은 함께 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전엔 사람 많은 곳을 피하려 하던 아이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살피는 모습은 낯설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은 봉지를 양손에 들고 웃으며 돌아서는 그 얼굴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저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끔 책장을 덮고 한숨 돌리듯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아들의 눈빛에는 예전에는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짓눌리던 어깨가 서서히 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이전엔 말끝마다 힘이 빠져 있거나 애써 억눌러 감정을 감추려는 기색이 묻었는데 요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이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돼요. 예전엔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만 생각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나 보다.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릴 적 그 아이의 웃음과 닮아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결혼하겠다며 설레던 그 아이가 그토록 힘겨운 시간을 지나 결국 다시 제 곁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한없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부터 그 아이의 휴대전화에 오랜만에 벨소리가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조용히 놓여있던 전화기였는데 이젠 가끔 웃으며 전화를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짧게 통화하고 나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 표정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과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며 나가기 싫어했지만 다녀올 때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나 간단한 간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것들을 조심스레 올려두며 엄마, 이거 같이 먹어요. 하고 말할 때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음색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지쳐서 그대로 눕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퇴근 후에도 서류를 정리하거나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활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웃기도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듯 무너졌던 그 얼굴에서 다시 의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전엔 멀리하던 가족 행사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의 돌잔치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땐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아들은 단정한 셔츠를 입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밝은 표정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조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상처에 갇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이 스스로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한동안은 숨죽인 한숨이나 무거운 침대 스프링 소리뿐이었지만 요즘은 가끔 낮은 콧노래나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런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감싸고 있던 그림자는 이제 거의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를 새로움과 평화가 아주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미끄러져 들어와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고 아들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며 조용히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지 오래였고 저도 그 평온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맑지도 묵직하지도 않은 어쩐지 망설임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뜰채를 내려두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던 화장은 사라지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지만 어딘가 초라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바닥 위에서 조심스레 깃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그녀를 보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부딪혔지만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곧 흩어졌습니다. 거실 공기가 서늘해질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로를 꼭 움켜쥔 채 흰빛이 돌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만 보였고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걸 매일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결국 둘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을 마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감정의 가장자리마저 달아나간 듯한 아주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싸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알게 됐다면 그걸로 됐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이 서로를 망가뜨린 뒤 이렇게 조용히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서글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다그치지 않아도 될 시간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먼지가 내려앉듯 방 안의 공기도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얼굴은 결심한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자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오랜 긴장을 풀어내는 듯 낮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 벽을 타고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옆모습을 스쳐가며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마음 괜찮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조용해요. 그 목소리에는 쓸쓸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겨울이 끝난 뒤 맞이한 첫 햇살처럼 묘하게 부드럽고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토록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사랑보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잃을까 봐 두려워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과거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그가 회복됐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때론 잃어봐야 보이는 게 있단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또렷해지는 거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 앞으로 살짝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 걸려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조용히 풀려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켠에 들이운 햇살은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날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고요함이었고 마치 오랜 비가 그친 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습기처럼 조용히 마음을 적셔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한층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고 식사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오래 머뭇거리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결심이 선 듯한 눈빛을 자주 띠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부엌에 들어와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었고 김이 서서히 피어올라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저 이젠 제대로 다시 살아보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살짝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눈앞에 닥친 하루를 견디는 것밖에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젠 버티는 게 아니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 삶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아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들어 한 입 크게 떠먹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대화에도 스며 있던 억눌린 긴장감이 그 순간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자격증 공부를 해보려고요. 회사 일만으로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한 번쯤은 정말 제 힘으로 무언가를 완성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데 온 힘을 쓰던 아이가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 책상 위에 조용히 노트를 펼쳐두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한 장 한 장 빈 종이에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소리엔 어떤 절박함도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하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마음속 깊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아이가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들기 전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며 스스로의 하루를 단정히 세워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도 피곤한 기색보다 충만한 집중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처럼 억지로 버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끔은 퇴근 후 들른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앉은 동료들도 모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상처에 묶여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은 듯 무너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웃으며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방 안 책상에 펼쳐둔 노트 위에 마지막 줄을 꾹 눌러 쓰고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몰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아들의 옆모습은 참으로 단단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도 삶은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요. 한때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참 좋았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잘하고 있어. 아들은 그렇게 조용히 웃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그 발소리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고 부드럽게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집 안가득 새 계절의 공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시작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이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